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이 작품의 도입 부분에는 폭력적인 남자를 사랑하여 불행한 삶을 자청하는 한 여인에 대한 서술과 유부녀와 결코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한 주인공 알료힌의 경험담이 나온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랑은 절대적인 법칙이나 진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정의 내릴 수도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알료힌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안나 곁을 맴돌기만 한다. 안나 또한 그런 그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현실과 사랑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게 된다. 그들은 이별하는 마지막 몇 초 동안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2번 다시 만나지 못한다. 작가는 알료힌의 마지막 눈물과 후회를 통해 일반적인 통념이나 관습으로 규정되는 행복과 불행, 도덕과 부도덕으로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당사자만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저마다의 사정이라는 것이다. 사랑에 대하여 다음 날 점심 식사에는 맛있는 파이와 가재 요리, 양고기 커틀릿이 나왔다. 음식을 먹는 동안 요리사 니카노르가 손님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묻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는 얼굴이 퉁퉁하고 작달만한 사나이로 어찌나 열심히 면도를 하였는지 수염이 뿌리채 뽑혀나간 것처럼 얼굴이 맨질맨질했다. 알료힌은 미인인 필라게아가 이 요리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요리사는 술꾼에다가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사는 것만은 허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어서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용납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우겼고 술에 취하면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폭력까지 휘둘렀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면 그녀는 2층에 혼자 숨어 훌쩍였고 그럴 때마다 알료힌과 하녀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집을 비우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그들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알료힌이 말했다. 어째서 필라게아는 정신적으로나 외향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저렇게 추악한 니카노르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사랑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까지 사랑에 관해 확고부동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위대한 신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밖에 사랑에 관해 말하거나 쓰여진 것은 단지 문제의 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지요. 어떤 한 가지 경우에 딱 들어맞는 견해라 하더라도 다른 12가지 경우에는 맞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지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라고 봅니다. 즉, 의사들이 그러하듯 모든 경우를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킨이 말했다.
우리 위대한 러시아인들은 사랑을 장미나 꾀꼬리에 비유해가며 미화시키죠. 또 자신의 사랑을 운명으로 치장하고 그중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을 고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매력적인 여자와 동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와 껴안고 키스를 하며 사랑을 나눌 때마다 이 남자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줄지, 쇠고기는 한 근에 얼마나 할지 등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현명한 일일까 아닐까, 끝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따위의 문제들을 쉴 새 없이 제기해서 스스로 골머리를 썩는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흥이 깨지고 초조하게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알료히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언가 잔뜩 엉킨 게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도시 독신자들은 남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싶어서 일부러 대중 목욕탕이나 레스토랑을 찾아가곤 한다. 덕분에 목욕탕 주인이나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간혹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골의 독신자들은 보통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마음을 터놓는다. 그래서 지금처럼 날씨가 흐리거나 비라도 오는 날에는 집안에 둘러앉아 말하고 듣는 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이 소피노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알료힌이 말하기 시작했다. 실은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줄곧 여기서 살고 있지요. 저는 게으른 인텔리로 일에는 무지하여 역시 학문에 종사하는 것이 나았겠지만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영지에는 많은 빚이 있더군요. 그 빚은 아버지께서 제 교육비 때문에 지게 된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빚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그다지 마음이 내켜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땅은 토질이 좋지 않아 수확이 적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작인이나 품팔이꾼을 쓰든가 온 집안 식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고 땅 한 뙑이라도 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웃 마을의 사람들을 사내든 아낙네든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꼴을 베었지만 처음부터 내켜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인상이 찌푸려지고 채소밭에서 오이를 훔쳐먹는 굶주린 시골 고양이처럼 음울한 표정이었지요. 몸은 늘 쑤셔오고 걸으면서도 잠을 잘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이러한 노동생활과 저희 문화적인 습관을 쉽게 조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여기 위층의 가장 좋은 방에 거처를 정하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후에는 리큐르를 탄 커피를 마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유러피언 헤럴드를 읽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우리 교구의 사제인 이반 신부가 놀러와 리큐르를 탄 커피를 홀랑 마셔버리는가 하면 유러피언 헤럴드는 그 신부의 딸들이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특히 꼴을 베는 철이 되면
저는 침실까지 갈 기력조차 없어 헛간이나 현관 속의 숲의 원두막에서 잠이 들어버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꿈도 꾸지 못했죠. 제 생활은 점점 아래층으로 옮겨졌고 점심도 대충 부엌에서 하인들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치스럽게 살던 옛날의 일들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여전히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여간 마음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읍내에 나가서 배심원 회의나 지방재판소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기분 전환이 되기엔 딱 좋았습니다. 겨울에 2, 3개월간 외출 한 번 없이 농가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 검은 프로코트가 그리워집니다. 지방 법원에 나가면 프로코트를 입은 사람도 있고 연미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들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법률가들이라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했지요. 썰매 위에서 자고 하인들과 부엌에서 식사를 하다가 깨끗한 셔츠를 입고 가벼운 구두를 신고 가슴에는 시계줄을 들이운 채 안락의자에 앉게 되면 그야말로 최고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읍내에서는 누구나 저를 환대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지방재판소 차장으로 있던 루가 노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재판이 이틀이나 계속되어 모두들 지쳐갈 무렵 루가 노비치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저로서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와는 그저 지나가다 인사 정도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 그의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잠시 숙소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아내 알렉세예브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무척 젊었는데 22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반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녀의 무엇이 그렇게 특별해 보여 제 마음에 들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모든 것이 저에겐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상냥하며 이지적인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 얌전하고 지적인 눈을 어릴 적 어머니의 서랍 속 앨범에서 본 것만 같았으니까요. 방화 사건에서는 4명의 유대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화의 공범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무척 흥분해 있었고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지만 안나 알렉세예브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만큼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드미트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 좋은 루가노비치는 만약에 누군가가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판결의 정당성에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서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방화를 한 일이 없지 않소 하고 그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을 것이고 감옥에 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 내외는 저에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같이 커피를 끓인다든가 한마디도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챈다든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 부부가 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손님을 맞아 기뻐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얼마 후 날이 저물었으므로 저는 숙소로 돌아갔지요. 이것이 이른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저는 여름 내내 소피노에만 틀어박혀 외출할 일도 없었고 그때의 일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발의 아름다운 부인의 모습은 제 뇌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녀의 가벼운 그림자 같은 것이 제 마음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가을 무렵 읍내에서 자선을 목적으로 한 연극 상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재판소 차장을 위해 마련된 지정석에 가보니 그의 부인 안나 알렉세예브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이번에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귀엽고 상냥한 눈빛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잠시 나란히 앉아 있다가 함께 복도로 나와 거닐었습니다. 좀 여위신 것 같네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했나요? 네, 비를 흠뻑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비가 오면 잠이 들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였군요.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지난 봄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젊고 활기차 보였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에 무척 쾌활한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끌리기까지 하던걸요. 그 뒤로 여름 내내 자주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까요? 이튿날 저는 루가노비치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 부부는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 별장으로 향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그들과 다시 읍내로 돌아가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벽난로는 뜨겁게 타오르고 젊은 부인은 딸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몇 번이나 자리를 뜨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읍내에 갈 때마다 루가노비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이나 친지처럼 기쁘게 반겨주었고 저도 부담 없이 그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저는 하인의 안내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제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누구시죠? 하고 거실 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벨 콘스탄치노비치 씨가 오셨네요. 하고 하녀나 유모가 제 대신 대답해주면 안나 알렉세예브나는 섭섭하다는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와주지 않으셨나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녀의 눈길, 저에게 내미는 우아한 손,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목소리, 발걸음은 늘 저에게 새로우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에 빠져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위해 피아노를 쳐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주인이 없을 때에는 유머와 농담을 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녀를 기다렸고 때로는 서재의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볼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면 현관에 나가 그녀의 무거운 물건 꾸러미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 꾸러미를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안으로 날랐었죠. 농부의 아내가 심심하면 돼지 새끼를 사들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루가노비치 부부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친절했던 거지요. 제가 오랫동안 읍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혹시 제가 아프기라도 하나 혹은 무슨 큰일이 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몇 가지 외국어도 할 줄 아는 제가 학문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골에 처박혀 공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거나 웃는 것은 다만 그런 괴로움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유쾌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에도 저는 그들의 세심히 살피는 듯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스러운 것은 제가 빚 독촉을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들 부부는 창가에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눈 뒤 남편이 제게로 다가와 정중한 말투로 파벨 콘스탄지노비치 씨, 만약 지금 돈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우리 돈을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귀까지 빨개지곤 했습니다. 이따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얼굴이 빨개져서는 저에게 다가와 저와 제 아내가 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커프스 버튼이나 담배 케이스 혹은 램프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담례로 그들에게 오리나 버터, 꽃 등을 갖다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꽤 부유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의 돈을 자주 얻어 썼습니다. 누구 돈이든 가리지 않고 빌려 썼지요.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만큼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고 돈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기야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지만요.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집에서건 들에서건 헛간에서건 그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40이 훨씬 넘은 데다가 몸이 건조한 성격의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사는 저 젊고 아리따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일까? 그리고 무덤덤하고 선량하기만 한 남자, 고지식하고 지루한 말만 늘어놓으며 무도회나 연회에서도 지체 높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준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녀를 통해 누리는 행복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일까?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왜 그녀가 제가 아닌 그 남자와 만나 결혼했는지, 무엇이 제 인생에 그런 착오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답을 구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읍내에 나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 또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은 어김없이 제가 오더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해 사랑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감정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척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이 사랑을 이룰 만한 힘이 부족하다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슬픈 사랑이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저에게 그토록 깊은 믿음과 친절을 베풀어준 이 가정을 무참히 깨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랑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와 함께 달아난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만약 내 삶이 흥미롭고 유쾌한 것이었다면, 만약 내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업적을 쌓는 영웅이거나 저명한 과학자 혹은 예술가였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내 처지로는 그녀를 더욱 무미건조하고 힘겨운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병이 들거나 죽게 되어 그녀가 홀로 남게 된다면, 혹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줄곧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위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했겠지요. 두 가지 모두 그녀에겐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 없는 부분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애정이 저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달픈 저희 생활을 더욱 혼란과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에 비해 나이가 많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힘과 정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모여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제 신부감으로는 훌륭한 살림꾼이 될 만한 총명하고 생활력 강한 아가씨가 어울릴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꼭 덧붙였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안나 알렉세예브나는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루가노비치 씨의 저택에 놀러 갈 때면 하인들은 공손히 반겼고 아이들은 파벨 아저씨다 라고 즐겁게 소리치며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저를 기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저 역시 그들처럼 즐겁기만 할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들 모두 저희 인격을 믿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고상한 성품의 사람이 방을 거닐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특별한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삶을 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안나 알렉세예브나는 함께 극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석에서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앉았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오페라 글라스를 집어줄 때면 그녀가 마치 제 여자인 것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녀와 떨어져서는 결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오해나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극장에서 나오면 언제나 그 길로 작별 인사를 하고 낯선 사람처럼 헤어졌습니다. 읍내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모두 사실과 무관한 헛소문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해 동안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나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즈음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고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되어 간다는 불안감에 때로는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조차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그녀는 저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제 말에 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가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면 꼭 그 사람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냉랭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또 극장에 갈 때 제가 오페라 글라스를 잊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챙겨오지 않을 줄 난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하고 쏘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건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루가노비치가 서부 러시아에 있는 어느 현의 재판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구와 별장과 말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별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초록색 지붕과 정원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는 모두들 서글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장뿐 아니라 그녀와도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 8월 말 크림반도로 요양을 떠나는 안나 알렉세예브나를 보내고 난 며칠 후 루가노비치 씨가 아이들과 함께 서부의 새로운 정근지로 떠나기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차역으로 안나 알렉세예브나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세 번째 벨이 울리기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그녀가 입고 간 바구니를 전해주려 그녀가 앉아있는 객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객실 안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는 자제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요.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과 어깨와 손에 입을 맞추면서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제 사랑을 그녀에게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마음을 얽어매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들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에서 발현되는 도덕이나 죄악에 대한 판단보다는 좀 더 높고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이 그 깨달음입니다. 저는 마지막 키스를 하고 그녀의 손을 꼭 끌어 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기차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옆 객실에서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린 저는 소피노까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알료힌이 이야기를 마칠 때쯤 비는 그치고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불킨과 이바노비치는 발코니로 나왔다. 그곳에서는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태양의 빛을 받은 저수지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두 사람은 그러한 경치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은 선량하고 맑은 이 사람이 학문이나 그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거대한 영지에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그들은 또 알료힌이 그 젊은 부인과 이별하면서 그녀의 얼굴과 어깨에 입을 맞출 때 지었을 슬픈 표정을 떠올려 보았다. 두 사람 다 읍내에서 그 부인과 마주친 적이 있었고 특히 불키는 그녀와 아는 사이였으므로 그녀가 무척 아름다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 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